봄날, 마치 호수가 하늘과 물을 나누어 갖기로 한 듯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유리창 위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비 내리는 아침을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사흘 뒤면 저는 68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40년 가까이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은퇴하여 한때는 너무나 좋아하던 고요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고요가 도리어 도망치고 싶은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마시던 연한 블랙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지만 저는 창가에 그대로 앉아 비를 바라보며 오늘의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보기, 청소, 날씨가 허락한다면 도서관, 평범한 화요일의 평범한 집안일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가오는 제 생일 생각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혼자 축하하게 될까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제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제 나이쯤 되면 어떤 전화든 중요할 수 있기에 받았습니다. 김정희 여사님 맞으시죠?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미용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예약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미용실의 예약 전화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신을 차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용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옷들이었지요. 평생 수학교사로 절제하며 살아온 흔적 같은 옷들. 구석 한편에 파란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옷. 남편은 저희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린다며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원피스를 꺼내 거울 앞에서 몸에 대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온통 회색이 되었지만 그때 그 느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고 다음 날 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떤 날은 어제 일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아예 다른 인생 같기도 합니다. 집 구석구석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토목 기사였던 남편이 만든 책장, 복원한 식탁, 흔들리자 그의 마지막 작품들. 때때로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 때면 특히 더했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걸며 나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이번 생일에 애들이 올까? 아들 현수와 그의 아내 지영이, 그리고 손주들, 16살 혜린이와 12살 유빈이. 아들 현수의 나이는 이제 42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연말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싶다고 부탁했을 때였지요. 그날은 어색한 미소와 억지 예의로 가득한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짜증을 애써 감추려 했고 아들은 무심했으며 손주들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 질문에 가끔 고개를 들어 겨우 한두 마디 대답할 뿐이었지요. 현수가 어렸을 땐 우리 사이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축구 경기에서 응원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책도 읽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농담처럼 질투했지요. 당신은 분명 나보다 현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얘는 내 판박이잖아.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적은 떨어지고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걱정했지만 현수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쓰며 버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현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현수는 성숙해지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영학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요. 우리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옆에는 지영이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야망 있고 추진력 있는 여자. 둘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얼마 후 결혼식을 했고 그때부터 지영이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현수 씨의 가족은 나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몇 주는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 뒤로 현수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현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일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이어주던 다리가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통은 드문 전화와 더 드문 방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자 한 줄만 보냈지요.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현수 씨는 회의 때문에 바쁘고 애들은 학원에 가야 해서요. 주말도 일정이 많아요. 곧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거세지자 장 보러 가는 일은 미루고 대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창문까지 닦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니 생각을 덜 하게 되더군요. 무슨 생각이냐고요? 내 인생이 이 집 안으로만 좁아져 버렸다는 것. 내 외아들이 내가 없는 듯 살아가는 것. 내 손주들이 거의 날 모른 채로 커가고 있다는 것. 청소를 마치고는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세월들. 첫걸음을 떼던 현수, 졸업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갔던 마지막 가족 여행.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루하루 조금씩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겠지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의 방문객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친구 김선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자 내게 남은 몇 안 되는 진짜 친구 중 한 사람. 손에는 무언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요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녀가 건넨 건 코다리찜, 자기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라 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자신을 존경받는 노부인이라 부르며 그 위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식 3명과 손주 7이 자주 찾아와 주는 복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나는 옆으로 물러서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막차를 마시려던 참이야. 우리는 부엌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자가 차를 따르고 나는 어제 사온 쿠키를 꺼냈습니다. 생일 어떻게 보낼지 정했어? 그녀가 내 마음을 읽은 듯 물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하면 좋겠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야. 선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애들을 너무 봐주는 거야. 나라면 진작 할 말 다 했을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그들이 내 전부야. 정이야, 내 자신이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선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자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서 그녀가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자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현수와 지영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아마 그게 내 잘못이었을 겁니다. 존중을 요구하지도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나를 떠올려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결심한 듯 나는 전화를 집어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 들리고 끊으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는 조급했고 내 전화가 그의 하루를 방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별일은 아니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번 주 금요일이 내 생일이라서 말이야. 혹시 너랑 지영이 그리고 아이들이 잠깐 들를 수 있나 해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현수가 지영이와 상의하는 중이었겠지요. 저기, 엄마. 마침내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은 일정이 많아요. 와이프는 신상품 발표회에 가야 하고 혜린이는 학교 연극 리허설이 있고 유빈이는 알겠다. 나는 그가 또 다른 이유들을 늘어놓는 걸 듣기 싫어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괜찮아. 그럼 주말에라도 보자. 다시 잠시의 침묵, 다시 들려오는 웅성거림. 그러다 현수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2시간 정도는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시쯤?
놀라서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잘 됐구나. 뭘 좀 해놓을까? 유빈이는 뭐 좋아하더라? 혜린이는 잡채 좋아하지? 엄마, 그가 내 말을 끊었고 익숙한 짜증 섞인 어투가 들렸습니다. 특별할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잠깐 들러서 생일 축하하고 선물 드리고 가야 돼요. 금요일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럼, 알겠다. 나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동의했습니다. 너희한테 편한 시간에 오면 돼.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알았어요. 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설레었습니다. 아들네가 내 생일에 오는구나. 수년 만에 의무적인 명절 모임이 아닌 오직 내 나를 위해 함께하는 거구나. 현수는 특별한 건 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현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요리, 갈비찜,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요구하던 초콜릿 케이크, 혜린이를 위해 잡채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유빈이가 제일 좋아하던 육전도 부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은은한 색으로 염색도 했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가 말했을 때 나는 그대로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빛 블라우스도 새로 샀습니다. 집 안은 이미 충분히 깨끗했지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선자도 와서 청소와 요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친구 생일 잔치 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게다가 내 그 버릇없는 아들이랑 며느리 구경 좀 해보고 싶거든. 선자가 걸레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선자야, 나는 엄하게 말하려 했지만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희야, 넌 애들한테 너무 착하게 굴어. 나는 늘 그랬습니다. 내 생일날 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던 비가 갠 듯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가 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징조라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새로 산 하늘색 블라우스와 남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눈매를 살짝 강조할 정도로만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아름답다기보다는 눈에 띄는 듯 했지요. 보이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처럼요. 정오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냄비 속에 갈비찜, 테이블 위 케이크, 커다란 예쁜 그릇에 담긴 잡채, 접시에 놓인 육전. 식탁에는 정성껏 접시와 수저를 놓았습니다. 너무 격식은 아니었지만 보기엔 충분히 예뻤습니다. 어제 사온 꽃을 작은 꽃병에 옮겨 담아 식탁 중앙에 올려두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지자 점점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오지 않으면 어쩌지? 현수가 막판에 전화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쩌나? 실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내 가족이 내 생일에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현수는 나를 어색하게 안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성의 없는 목소리로 고개만 살짝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전형적인 차림새. 손주들은 부모 뒤에 서 있었습니다. 16살 손녀 혜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잠깐 스쳐보듯 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 표정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살 유빈이는 키만 쑥 자라 이마에 여드름이 돋아있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정말 반갑구나.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혜린이, 유빈이 정말 많이 컸구나. 혜린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언가 중얼거렸고 유빈이는 어깨만 으쓱하며 내 옆을 지나갔습니다. 실망감이 들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현수가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괜히 뭐 하실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냥 갈비찜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초콜릿 케이크. 별건 없어. 며느리의 시선이 내 거실을 훑었습니다. 액자 사진, 책장, 아늑한 안락의자들, 조금은 올드해 보이는 분위기. 아직도 리모델링 안 하셨네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저랑 현수 씨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집이 너무 낡아 보여요. 난 지금 집이 좋아. 여기에는 추억이 가득하니까.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못마땅한 듯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아이들은 의자에, 나는 부엌에서 가져온 의자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 학교, 여름방학 계획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한두 마디 대답뿐이었습니다. 길어지는 침묵을 깨며 나는 제안했습니다. 이제 식탁으로 갈까? 음식 다 식겠다. 식탁에 앉자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현수는 갈비찜이 맛있다고 했고 혜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잡채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유빈이는 말없이 접시를 비우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만 자기 몸매 관리한다며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혜린아, 학교는 어때? 내 아빠 말로는 연극에 출연한다던데? 내가 화제를 돌리자 혜린이는 귀찮다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줄리엣 맡았어요. 성의 없는 대답. 공연은 2주 뒤에요. 줄리엣? 멋지구나.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꼭 보고 싶다. 혹시 할머니도 같이 갈 수 있을까? 혜린이는 당황한 듯 엄마를 바라봤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표가 4장뿐이라 우리 가족이랑 저희 친정엄마 몫이에요. 혜린이가 외할머니랑 얼마나 친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지.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나는 유빈이에게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유빈아, 축구는 잘하고 있니? 이젠 안 해요. 유빈이는 접시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 수영해요. 그래? 몰랐구나. 정말 잘 됐다. 내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수영을 참 잘했지. 내가 말하자 현수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유빈이가 여름 스포츠 캠프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코치가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빈이가 수영 경기하는 모습 꼭 보고 싶구나. 유빈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다음 시즌쯤엔요. 현수의 대답도 확신 없이 덧붙여졌습니다. 다음 시즌, 항상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뿐. 지켜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날을 기다려온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케이크 먹을 사람?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견과류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야. 우린 다이어트 중이에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하며 혜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빈이도 수영 때문에 체중 관리해야 하고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유빈이가 갑자기 말하자 며느리는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먹어야 돼. 며느리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운동을 더 해야 해. 내가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현수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못 있어요. 집사람은 5시에 회의가 있고 애들도 집에 데려다 주고 가야 해서요. 내 심장이 꽉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온 지 채 1시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나는 실망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니 며느리는 이미 가방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린이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유빈이는 포크로 케이크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네요. 현수가 한번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선물이 있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중간 크기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고른 거예요. 나는 약간의 설렘을 느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이 무엇이든 선물은 관심의 표시니까요. 아, 그래도 날 생각해줬구나. 표현을 못할 뿐일지도 몰라. 열어보세요. 현수가 다급히 말했는데 그 눈빛에서 묘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상자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빈 상자였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아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순간 장난이겠거니 아니면 진짜 선물은 따로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4명 모두 크게 거침없이 당황한 내 모습이 그들의 즐거움인 듯이 말이죠. 엄마도 텅 비었잖아. 현수가 웃음 사이로 말했습니다. 텅 빈 엄마에게 빈 상자. 딱 맞잖아. 완벽한 선물이네. 며느리는 너무 웃어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혜린이는 당황한 내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고, 유빈이는 킥킥대며 빈깡통, 빈깡통 하고 따라 외쳤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빈 상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정말 나를 조롱하고 내 생일날 나를 모욕하러 온 걸까? 현수야, 내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아, 엄마, 그런 얼굴 하지 마세요.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잖아요. 엄마는 늘 너무 심각했으니까. 농담이라고?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동시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내 생일에 와서 빈 상자를 주고 날 빈깡통이라고 부른 게 농담이니? 괜히 심각하게 굴지 말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여전히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하는 유머잖아요. 가족 유머? 내 손이 상자를 세게 움켜쥐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우린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나 보구나.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본 현수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이게 장난이라고?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요, 할머니. 혜린이가 여전히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분위기 깨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상자를 손에 든 채 말했습니다.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5시에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늦으면 안 되잖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가 바보처럼 같이 웃거나 좀 더 있으라고 애원하거나 언제나처럼 서운해도 참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현수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빼냈습니다. 그냥 재미있자고 한 장난이었을 뿐이에요. 그래, 정말 멍청한 장난이었지.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더 붙잡진 않을게. 나는 무표정으로 그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없이 그저 차가운 얼굴로 말이죠. 주말에 전화할게요. 현수가 현관에 서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현관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빈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빈 깡통. 그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쓸모없고 가진 것 없는 늙은 여자. 40년 동안의 교직 생활, 수천 명의 제자들, 내가 일군 집, 내가 키워낸 아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68번째 생일, 빈 상자를 끌어안은 채 텅 빈 집에서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분이었을지, 몇 시간이었을지. 눈물이 다 마른 뒤 나는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늙는다는 건 주름과 흰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오는 관절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기계적으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먹지 않은 갈비찜, 손도 대지 않은 반찬들, 더러운 접시들, 내 굴욕의 흔적들, 음식을 버리고 접시를 씻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움직임이 생각을 막아주었습니다. 부엌을 다 치우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화장대 거울에는 눈물로 번진 얼굴에 가족을 위해 특별히 산 하늘빛 블라우스를 입은 늙은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빈 깡통.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빈 깡통이 아니야. 나는 김정희.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상처와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 하지만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의식적인 결심이었습니다. 다시는 저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침대 협탁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수년간 눌러보지 않은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 일을 봐주었던 변호사 박성준. 전화벨이 3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김정희예요. 돌아가신 이영석 씨 안사람입니다. 아, 사모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에 놀람과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유언장과 다른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요. 물론 제가 도와드려야죠.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쯤 괜찮을까요? 내일. 그는 잠시 달력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급한 건가요? 네. 나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던 구겨진 빈 상자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제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10시에 뵙지요. 전화를 끊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로 무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빈 존재로 취급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나는 구겨진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생일을 위해 입었던 블라우스를 벗어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올해 생일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며 보낸 마지막 생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비서는 나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변호사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쑥했고 젠틀했습니다. 달라진 건 눈가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과 안경을 보다 세련된 것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시 연락을 받게 될 줄은 몰랐군요. 앉으시죠.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긴급한 일이거든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지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가방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겼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은 꽤 부유한 분이셨죠. 집과 예금 외에도 여러 회사 주식, 상가 건물, 호숫가의 토지까지 남기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둘은 아들 현수에게 상속 규모 전체를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집과 작은 예금 정도만 알고 있죠.
그건 부인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상기시켰습니다. 아드님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라셨잖아요. 나는 기억 속으로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현수는 32이었습니다. 장례를 같이 치르고 처음 몇 주는 제 곁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상속의 전부를 알리지 말자고. 현수가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나 저에게 재정 이야기를 꺼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앞으로의 생활을 좀 생각해봤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집을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든지 아니면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손님방이 있잖아요. 나는 아들의 제안이 쉽지 않게 나온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손님방은 아주 좁았고 며느리는 그 방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으니까요. 고맙구나. 하지만 난 괜찮아. 내가 대답했습니다. 예금도 있고 집 대출금도 다 갚았고 연금도 나오니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언제든 우리한테 의지하셔도 돼요. 알고 있지. 고맙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외에도 남편이 남긴 30억에 달하는 주식, 5억 원의 적금, 시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내년 가치가 오르는 호수가 토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나는 현수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들이 그의 유산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나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아드님께 그 상속을 공개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반대예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빈 상자, 그들의 말, 웃음소리,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군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그 가족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내가 인정했습니다. 그저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아기였을 때 남편과 나는 아들을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남편은 야구를 가르쳤고 나는 공부를 도왔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녔지만 아들을 위한 시간만큼은 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나쁜 무리에 휘말리고 건방져지고 수업을 빼먹기도 했습니다. 교장에게 불려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현수가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퇴학이지만 김정희 선생님의 명성도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에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자존심을 꾹 눌러 삼키며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와서는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남편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스스로만이 아니라 엄마까지 욕보인 거 알아? 현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하길래. 그래서 너도 똑같이 했다는 거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너를 더 잘 키웠다고 믿었는데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현수,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 절대 망치면 안 돼. 그 후 나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운동에 참여시켜 나쁜 친구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주말에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짐을 짊어졌습니다. 조금씩 현수는 나아졌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현수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배움도 있고 성공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나 문제는 지영이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났고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현수 씨의 가족은 나지 부모가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가족 저녁 약속을 잊거나 막판에 취소하는 정도. 그러나 곧 대놓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매년 여름휴가를 처가 식구들과 함께 했고 장모 환갑 때는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거리 두기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놔둬. 현수에겐 이제 자기 삶, 자기 가족이 있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내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시간, 사랑, 힘. 그런데 돌아온 건 점점 줄어드는 관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화는 짧아졌고 방문은 더 드물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집에 나타나면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손주들마저 부모를 따라 나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쩌다 함께 식사라도 하게 되면 나는 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런 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잊혀진 기념일, 취소된 약속, 무시하는 말투. 엄마, 꼭 그런 촌스러운 옷을 입어야 해요? 할머니, 너무 지루해요. 어머니, 애들 학교 음악회엔 안 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빈 상자와 조롱 섞인 목소리. 사모님,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유언장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나는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아들 현수를 완전히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큰 결정을 하셨군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이제 나는 현수나 그 가족이 남편의 돈을 한 푼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한 단체들을 적어왔습니다. 지력교사재단, 한부모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 그리고 남편이 졸업한 대학에 공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목록을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며칠 지나 지금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방치와 무시에 대한 결과예요. 어제 일은 그저 마지막 결정타였을 뿐이에요. 좋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후에 아드님이 사모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유언장을 무효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언장에 조항을 넣는 겁니다. 상속을 다투는 사람은 누구든 자동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내용이지요. 또한 의사의 검진을 받아 사모님의 판단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하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지요. 무엇입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호숫가의 땅을 팔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가장 아끼던 땅 말입니까? 변호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사서 손주들을 위한 별장을 지으려 하셨던 그 땅을요? 맞습니다. 여름마다 주말을 보내며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자고 늘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그가 죽고 난 후 나는 그 땅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팔고 싶습니다. 팔겠다고요? 변호사는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늘 손주들을 위해 남겨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내 손주들도 변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이제 할머니의 생일과 선물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 아이들로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습니다. 어디에 쓰실 생각입니까? 기부도 하고 새 집을 사려고요. 다른 도시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신 것 같군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가 되기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새 유언장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토지 매각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평가를 받고 매수자를 찾아야 하니. 하지만 호숫가 땅은 늘 수요가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유언장 검인 절차는 며칠. 토지 매각은 좋은 값을 받으려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값은 필요 없어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금매라면 2, 3주 안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낮게 팔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들을 마친 뒤 내가 자리를 뜨려 할 때 그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께 이 결정을 말씀하실 건가요?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게 준비되고 나서요. 새 유언장, 매각된 토지, 계좌의 돈, 그 다음에야 그들에게 작은 깜짝 선물을 주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선자의 집에 들렀습니다. 친구의 조언, 그리고 어쩌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잠옷을 입고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는 선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녀가 외쳤습니다. 오늘은 올 줄 몰랐네. 어서 들어와. 내 꼴 보고 웃지 말고. 나이 들수록 더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 우리는 부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자는 마스크팩을 벗고 차를 준비하며 쿠키를 꺼냈습니다. 어서 말해봐. 그녀가 다그쳤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어젯밤 당한 모욕, 빈 상자, 잔인한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를 만난 일과 내 계획을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 이야기가 끝나자 선자가 말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근데 유언장 문제는 정말 확실해? 아무래도 내 아들이고 손주들이잖아. 확실해.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어.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새 집을 사서 나는 여기를 떠날 거야. 진심이구나? 죽을 만큼 진심이야. 여긴 추억이 너무 많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내가 말하자. 선자는 차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있잖아. 내 여동생이 평창에 살거든. 예전부터 날 불렀는데 너랑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놀라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가고 싶다고? 응. 안 되겠어? 선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내 못된 아들에게 보여줄 그 쇼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 나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기억할 쇼가 될 거야. 약속해. 그날 오후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자는 화해 자리를 빙자해 현수와 그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 뒤 진실을 폭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호숫가 땅을 팔고 유언장을 고쳤다고 말하는 순간 애들 얼굴을 꼭 보고 싶다니까. 그녀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표를 사서라도 보겠다니까.
넌 맨 앞줄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만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서류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사진, 문서, 편지들. 한 사람의 인생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내 결정을 찬성했을까? 남편은 늘 나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아마 용서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가끔은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나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 삶에 가져갈 것, 남길 것, 친구들에게 줄 것. 묘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듯했습니다. 복수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현수와 그의 가족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빈 상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내 생일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변호사, 감정인, 중개인, 은행가들을 만나며 보낸 3주. 그동안 현수에게 걸려온 전화는 한 번뿐이었고 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호숫가 땅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럭셔리 별장 단지를 계획하던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땅이라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유언장은 작성되어 공증까지 끝났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검진도 받아 내 판단 능력이 완전하다는 증명까지 갖췄습니다. 새 유언장에 따르면 내 모든 재산은 전부 지정된 특정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현수와 그의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창에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선자 여동생 집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거리. 매매 계약도 성사됐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현수야.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요일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초대하려고. 잠시 침묵. 나는 현수가 며느리를 쳐다보며 묵묵히 의견을 묻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일요일, 잘 모르겠네요, 엄마. 할 일도 많고 애들도 있고. 중요한 일이야, 현수야. 나는 일부러 약간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일 때 너희들 장난에 내가 좀 과하게 반응했잖니. 그 일에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직접 전하고 싶은 소식도 있어. 다시 침묵. 현수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늙은 엄마에게 일요일 저녁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울질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아요. 6시쯤 가겠습니다. 그래. 6시면 딱 좋다. 내가 저녁 준비할게. 엄마, 일부러 뭐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미리 먹고 가도 되고.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특별한 저녁이 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달려와 신이 난 얼굴로 물었습니다. 검은 드레스 입을까? 장례식 같긴 하지만 뭐. 내 아들 희망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잖아? 나는 그녀의 농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은색은 너무 과해. 그냥 평범하게 입어. 마지막 순간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래, 맞아. 서프라이즈 효과가 가장 중요하지.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삶에서 내가 올리는 마지막 공연이 될 테니까요. 일요일 저녁 6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끼던 최고급 도자기로 식탁을 차리고 긴 테이블볼을 깔고 중앙에는 신선한 꽃을 꽂은 화병을 두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 굴비, 각종 나물과 김치.
모두 현수가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선자는 5시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지색의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화려한 화장과 새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나는 친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 새 옷도 하나 장만해야 하는 건데.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은 정확히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블라우스 깃을 고쳐 세운 뒤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내가 중요한 대화가 있다고 말했던 탓이겠지요. 어서 와. 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웃으며 옆으로 비켰습니다. 현수는 어색하게 나를 안았고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중얼거리듯 인사를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선자를 본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자 이모? 현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는데요. 선자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이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저녁이 다 될 거야. 앉아 있어.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해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 학교, 여름 계획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한두 마디 대답이나 억지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내가 그들에 대한 사과와 중요한 소식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로 넘어가기 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초대한 건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였어.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띄게 풀리며 그녀의 입가에 느긋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디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무례하게 대하도록 내버려둔 것, 처음부터 감사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을 때 단호히 대응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무시를 오랫동안 참고 견딘 것, 전부 내 잘못이야. 인정해. 며느리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현수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상자 얘기라면 그냥 농담이었잖아요.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아, 이해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해했단다. 너희 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빈 사람, 텅 빈 존재. 그리고 이제 난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에서 서류철을 들고 왔습니다. 현수야, 너 아버지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재산을 엄마한테 남겼다는 거 알지? 그럼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랑 현금 조금이요. 그뿐만이 아니란다.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어. 집 외에도 30억에 달하는 주식, 5억 원의 적금, 시내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내년 가치가 오르는 호숫가 토지를 남기셨지. 현수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탐욕스러운 기대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가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서도 사실은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재산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현수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내 생일날 너희가 준 선물 이후로 나는 깊이 생각했어.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호숫가 땅을 팔았단다. 뭐라고요? 현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사신 땅이에요. 엄마는 팔 권리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었어. 그리고 아주 좋은 값에 팔았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현수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은 몇 군데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단다.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는 평창에 집을 샀어. 다음 달이면 선자와 함께 이사 가기로 했어. 나는 친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는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창백해졌고 현수는 마치 숨통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혜린이는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유빈이만이 놀라기보단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유언장도 바꿨다. 새 유언장에 따르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집, 예금, 주식, 건물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 그럴 순 없어요. 며느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불공평?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수년간 날 무시한 건 공평했니? 내 생일에 늙은 여자를 조롱한 건 공평했니? 내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가르친 건 공평했니? 우리는 절대. 현수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내가 끊었습니다. 현수야, 거짓말하지 마. 너 자신에게도 나에게도 수년간 넌 작은 모욕과 비아냥, 약속 파기를 반복해왔어. 너희 눈에 난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됐지. 이제 너희가 내 유언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줄 차례야. 현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발 들어주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콤하고 아부하는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상자 장난은 어리석고 멍청했죠. 우린 깨달았어요.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너무 늦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수천 번의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넌 다 날려버렸지.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며느리가 갑자기 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멍청한 상자 아이디어. 내가 오바라고 했잖아. 내 아이디어라고? 현수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엄마 선물에 돈 쓰기 싫다고 제일 먼저 말한 건 당신이었잖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었다고.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렸어. 며느리가 절규했습니다. 감히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 너야말로 할머니를 아이들한테서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잖아. 현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잊은 듯 서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 조금만 틈이 생기면 곧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들. 혜린이는 울기 시작했고 유빈이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키운 탓이었으니까요. 그만. 내 목소리가 단호하고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가 훤히 보여. 너희는 내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오직 돈만 중요하지. 좋아. 이제는 알겠지? 너희가 받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걸. 어머니,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린 유언장에 소송을 할 거예요.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증명할 거라고요. 해보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다 대비했어. 유언장을 다투려는 사람은 누구든 자동으로 상속권을 잃는 조항을 넣었지. 설령 법원이 너희 편을 들어도 말이야. 게다가 대학병원 의료진의 검진도 이미 받았어. 내 판단 능력은 완벽하다는 증명서도 있지.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며느리는 분노에 목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나를 증오 가득한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렇듯 지배적이고 조종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엄마가 불쌍해서 버티신 거라고. 아들은 내 결혼의 기억마저 더럽혀서 내 마음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 그이는 마지막 날까지도 날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그이를 사랑했지. 우리의 결혼은 행복했어. 단 하나 후회한 건 내가 지영이를 만나면서 변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둔 거. 나 때문이라고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늘 우리 삶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던 건 어머니였어요. 난 그저 너희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들의 할머니로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지금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가자. 현수가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애들아. 나와.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는 혜린이가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유빈이도 따라갔지만 중간쯤에서 멈춰 뒤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 유빈아, 저는 웃은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유빈, 현수가 고함쳤습니다. 빨리 나오라니까. 유빈이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고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자와 나는 남겨진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 않은 음식들,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쇼였어. 마침내 선자가 와인을 따라들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본색을 다 드러냈잖아?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선자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너무 끔찍한 말을 했잖아. 알아.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수는 그저 날 상처 주고 싶었던 거야. 성공은 했지만 그렇게 상처가 크진 않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함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니 생각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접시까지 닦아두고 나니 나는 의자에 털썩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선자야, 난 애들을 잃어버렸어. 완전히 말이야. 아니야, 정이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잃은 거지. 선자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내 존엄을 지켜낸 거지. 정말 그래야 했을까? 차라리 입 다물고 가족이라는 겉모습이라도 유지했어야 하는 걸까? 아니야. 내가 옳았어. 잔인했을지는 몰라도 공정했어. 그들에겐 꼭 필요한 교훈이야. 그게 도움이 될까? 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될 리 없지. 선자는 내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린 평창 새 집에서 자연을 벗삼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돼. 정이 너의 삶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아주 좋은 삶이 될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길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억지 기대도 모욕도 없는 삶.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 그날 밤, 선자는 내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린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있잖아. 잠자리에 들기 전 선자가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라면 오늘 정이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정말 그랬을까? 나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이는 늘 너무 친절하고 너무 용서가 많았으니까. 친절했지.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하진 않았어. 그리고 그는 결코 누구도,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대하도록 두지 않았을 거야. 내가 스스로를 지켜낸 걸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선자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아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거실 의자에 앉아 장식장 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선자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도 정말로 오늘의 나를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앞으로 현수와 그의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짓눌러 오던 미완의 기대와 끝없는 실망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빠르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 내 새 삶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 잊지 못할 저녁 다음 날 아침,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창가를 비추며 좋은 하루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선자와 나는 앞으로 몇 주간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 준비, 불필요한 물건 처분, 이 도시와의 작별. 나는 필요한 것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책 몇 상자, 사진들, 소중한 기념품 몇 개, 작은 가구 몇 점. 나머지는 팔거나 주거나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애들이 전화할 것 같아? 선자가 반찬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하겠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 거야. 먼저는 분노할 거고, 그러다 방법을 궁리하겠지. 다시 내 환심을 사려고. 물론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겠지만. 그럼, 만약 전화가 오면 받을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날카롭게 타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쉽고 허무한, 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조용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받긴 받을 거야. 마침내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아. 내 결심은 이미 끝났어. 선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제 여동생이랑 통화했어. 평창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더라. 우린 웃었고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러다 저녁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현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엄마. 현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해요. 어제 있었던 일, 오해였어요. 오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꽤 명확했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랑 내가 과하게 반응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고요. 엄마도 속상하셨잖아요. 그러니 다시 모여서 얘기해요. 현수야.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속상한 게 아니었어. 완전히 냉정했고 의식적으로 말한 거야. 어제 했던 모든 말은 사실이야. 땅은 이미 팔았고 유언장도 바꿨고 평창으로 이사 갈 거야.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엄마, 그의 목소리는 간절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가족을 위해 두길 원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가 원한 건 가족이 가까이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엄마를 존중하며 손주들이 할머니를 아는 거였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고칠 수 있어요. 엄마. 현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 죽을 때까지 가짜로 사랑하는 가족인 척하다가 결국 상속만 가져가겠다는 기회? 아니, 고맙지만 사양할게. 난 내 남은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들려온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해봤어요. 엄마의 새 유언장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작성했다든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 친구 선자 이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거니?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 내 가족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맞받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건 아이들의 상속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의 상속은 나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심어준 가치들이야. 탐욕,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 돈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 축하해, 현수야. 그게 내 아이들이 물려받은 진짜 유산이야.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현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바꾸게 만들 거예요. 잘 지내거라.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며느리, 심지어 혜린이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물론 부모의 지시였겠지요. 나는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협박에서 애원으로, 비난에서 사과로 바뀌었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2주일 뒤 이사 준비로 한창 분주하던 어느 날 며느리가 내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다가오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사과하러 왔어요. 저 혼자요. 나는 꽃을 받긴 했지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그걸로 달라질 건 없어. 제발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 얘기만이라도 들어주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왔고 사방엔 책과 물건을 담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실 거예요? 그녀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열흘 후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러 온 거지?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저와 현수 씨가 잘못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제가요. 어머니를 존중하지도 감사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 일과 아이들, 제 부모님만 챙기느라 바빴죠. 하지만 이제 바로잡고 싶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알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말은 진심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지영아,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 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난 평창으로 이사 가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날 찾아오고 싶으면 거기로 오면 돼. 하지만 상속에 대한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후회의 가면이 벗겨지고 차가운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요? 아이들의 미래는요? 아이들의 미래는 너와 현수에게 달려 있어. 너희가 심어주는 가치, 주는 사랑, 가르침에 달린 거지. 내가 죽고 난 뒤 얻을 돈에 달린 게 아니야. 위선자, 며느리가 이를 악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부 전해주거라. 그녀가 나간 뒤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언젠가 이해하고 깨닫고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탐욕에 너무 물들었고 나를 그저 상속의 원천으로만 보았으니까요. 이사 전날까지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팔고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는 여전히 전화를 했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었겠지요. 떠나는 날,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돌며 방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인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나날, 현수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수십 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슬펐습니다. 하지만 내 결정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선자는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전날 이미 트럭으로 보내두었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길을 달리며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할 생각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내가 조수석에 타자 선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준비할 것도 없어.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평창의 새 집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단층, 테라스 정원, 그리고 산이 보이는 풍경. 선자 여동생의 집에서 차로 10분 떨어진 작은 집. 선자 동생은 활기찬 성격으로 첫날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천국에 온 걸 환영해, 아가씨들. 그녀는 샴페인 병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선 20살은 젊어질 거야. 평창에서의 첫 몇 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동네를 탐방하고, 이웃을 알아가고, 단골 카페와 가게를 찾고, 선자 동생은 우리를 그녀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대부분 그녀처럼 활기찬 은퇴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72세의 문학 교수를 하다 은퇴한 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했으며 가지런한 회색 수염과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친절함, 지성, 유머 감각까지 닮아 있었죠. 수학을 가르치셨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전 늘 수학자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우린 인문학자라 세상을 다르게 보니까요.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고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사랑, 역사에 대한 관심, 아침 일찍 일어나 고요를 즐기는 습관까지. 정 선생님은 근처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독서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가끔 도서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다음 강연에는 꼭 오셔야 합니다. 그가 초대했습니다. 주제는 셰익스피어가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이에요.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꼭 가고 싶네요. 나는 대답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선자가 곧바로 놀렸습니다. 어머, 정이야. 교수님께 꽤 깊은 인상을 남기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대화 주제를 찾았을 뿐이야.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정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남편의 아내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로서, 대화 상대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즐거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근처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집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가끔은 서로의 감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수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드물게.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상속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시도라는 걸 깨달은 듯했지요. 대신 그는 자신의 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가끔은 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나는 친절하게 그러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온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 현수가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행복하세요? 뜻밖의 진지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현수야. 잠시 침묵 후 대답했습니다. 난 여기서 행복하단다. 그렇다면 나도 기뻐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나의 부재가 그를 생각하게 만들었을지도요. 하지만 나는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사이의 골은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날들은 주가 되고 주는 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도시에 새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원예 동호회에 가입했으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미술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선자 또한 활짝 피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젊어 보였으며 심지어 잠시 연애도 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새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농담의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어. 선자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짐에서 벗어났을 땐 말이지. 나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는 기대와 실망, 인정받지 못한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지 꼭 1년이 되었을 무렵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자메일이 아닌 우표가 붙은 진짜 종이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혜린이. 나는 놀라움 속에 그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선뜻 열지 못했습니다. 어서 열어봐. 커피를 마시러 들른 선자가 나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혹시 이 편지를 읽으실지 아니면 제 이름을 보자마자 버려버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후자라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 저는 감히 어떤 연락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쓰는 건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특히 제가 할머니께 얼마나 끔찍하게 대했는지를요. 저는 이기적이었고 무례했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을 따라하기만 하면서 그것이 할머니께 어떤 상처를 주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일날, 그 빈 상자 사건.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휴대폰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찍으면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드리는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뒤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늘 싸우십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빠를 할머니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탓하고 엄마는 아빠가 유언장을 바꾸도록 설득하지 못한 걸 원망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못 듣는 줄 알지만 우리 집 벽은 너무 얇습니다. 얼마 전 창고방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두고 가신 것들이었죠. 아빠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 젊고 행복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빠는 제가 아는 사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려있고 웃고 있으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아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상처 주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요. 혹시라도 저와 다시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합니다. 사랑을 담아 손녀 혜린이 올림. 나는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적어도 이 가족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영혼이 한 사람은 있는지도. 뭔데 그래? 선자가 못 참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봐. 선자는 빠르게 눈으로 훑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답장할 거야?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다음 날, 나는 정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며 혜린이의 편지와 내 복잡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 같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이 편지가 이렇게까지 당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가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린 용서하면서도 건강한 경계심을 지킬 수 있죠.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오랫동안 빼앗겼던 기쁨과 평화를 새 삶 속에서 되찾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준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혜린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혜린이에게 내 편지는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단다. 용기를 내어 써준 것에 고마워. 난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넌 그저 어른들을 따라했을 뿐이니까. 물론 상처는 컸지만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걸 이제 이해한단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심리학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참 기특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고귀한 길이니 내가 겪은 아픈 경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자산이 될 거야.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자주 생각한단다. 아마도 중요한 걸 잃어버렸던 게 아닐까 싶어. 배려, 존중, 조건 없는 사랑, 작은 상처들과 오해들이 벽이 되어 결국 아무도 넘지 못하게 된 것. 나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나를 기쁘게 하는 친구들과 나를 성장시키는 일들과 함께 마침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 내 생각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단다. 긴 여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혜린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상속에 관한 내 결정도 바뀌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불가능한 건 아니란다. 원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언제든 이곳에 오고 싶으면 와도 돼. 내 집 문은 늘 열려 있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내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다. 언제든 전화나 편지를 보내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꼭 기억해. 나는 널 사랑한단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은 뒤 우체국에 붙였습니다. 혜린이가 답장을 보낼지 언젠가 나를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하늘은 파랬습니다. 정 선생님과 함께 한 달 전에 심어둔 장미가 정원에서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빈 껍데기도 그림자도 누군가의 기대에 매달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김정희, 69세의 여인. 마침내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었고 무시와 모욕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찾은 사람.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냥 받아들였을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 그리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깊이 오랜만에 찾아온 진짜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희 선생님께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